차기수님,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는 좋아요를 꼭 누르는 걸로 표현해 주세요. 오늘 또 화이팅 하세요 하셨는데, 차기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구독자가 72만 명 넘었었습니다. 70만 명 돌파 기쁨. 지금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소개도 많이 하신 것도 있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면 위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정어리 TV가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채규님, 좋아요 사정없이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정어리언님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하지 정맥류 수술하고 침실에 누워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지 정맥류 수술 잘 되셨나요?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압도적으로 뭉개버립시다. 이재명 대통령 만세 만세 만만세. 예. 이승형님, 좋은 아침입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비행기 타고 어제 쿠알라룸푸르 대사관에서 저희 부부 투표하고 지금 호텔에서 쉬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저 무도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이재명 대통령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지금 재외국민 투표하고 있지요. 어제도 외국의 많은 곳에서 투표하러 왔다. 우크라이나인가? 제가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는 7시간 기차를 타고 투표하러 가신다고 그런 분이 계셨지요. 또 수산나님은 제 딸은 몽골에서 10년째 선교 활동하고 있는 수도자인데요. 한국 각 수도회 수녀님들끼리 금요일에 울란바토르 몽골 대사관으로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투표하러 간다고 하는군요.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이었죠. JIS님. 7시간 걸려 기차로 가서 1박하고 투표하고, 또 멕시코에서도 투표하시는 분,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재외국민 투표 참여하시고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 연락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슈퍼챗 소개 못 드린 분 나스키아님, 나스키아 슈퍼챗 2번이나 보내주셨는데, 10년간 부장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거래와 접대, 조국 사태 불을 지핀 최 XX 총장의 행태를 직접 목격한 업소 관계자입니다. 사법개혁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 난잡한 꼴을 보지 않고 은퇴하고 정어리언으로 살아서 행복합니다. 백운갱커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하셨는데, 나스키아님 감사합니다. 어제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세규 대표님, 장윤미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더웠지요, 장윤미 변호사님? 덥더라고요. 네. 이게 이상기후라서 보통 4월의 온도보다 이제 5월이 더 높은데 최근에는 4월보다 낮았다고 해서 이상기후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에도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워도 갑자기 너무 더워진 거예요. 아침에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여기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덥다. 이 아이스 무슨 음료라도 안 마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걸 보고, 야, 날씨가 정말 이상하다. 네. 선거를 뛰고 계신 분들이 잠바를 입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요. 걱정이 너무 돼요. 덥겠네요. 많이 더울 텐데. 예. 그러네. 반팔로 얼른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올해 이렇게 더울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처음 있는 일들이 많고, 비도 막 시도 때도 없이 오고, 기후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요즘은 빗방울을 봐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뭐 우박인지 빈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집중 국지성 호우도 많이 내리고 해서 아마 이 기후 변화를 많이들 일상생활에서 좀 체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6월 3일 지나면 날씨도 좀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워낙 처음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자,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조상원 4차장 사의를 표명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창수 지난번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돼 가지고 돌아왔고, 맞습니다. 조상원도 그때 탄핵 대상이었나요? 맞습니다. 대상이었고요. 다 돌아왔는데 예.
돌아왔으면 일 열심히 해야지 왜 그만둔다는 거죠? 비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주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무슨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씨 수사해야 돼요. 오늘도 샤넬백을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이 수행을 하는 유경옥 전 행정관한테 보내서는 1,000만 원이 넘는 핸드백에 웃돈을 얹어서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그걸 2차례나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유경옥 씨가 했습니까? 김건희 씨가 했습니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수 지검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 내내 아주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이었어요. 4시간 동안 어떻게 무혐의를 주면서 브리핑을 합니까?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강제 수사했다고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아니었다고 잘못 이야기한 거라고 실토했으니까요. 이게 검찰의 민낯이에요. 본인들이 검찰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사의를 표명한다. 아직 수리됐다라는 이제 기사까지 나오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당연히 있을 거고요. 본인들 사실상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징계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검찰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도망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김규현 변호사님, 서울지검 4차장이자 그쪽이 지금 도이치모터스랑 명품백 수수하는 그쪽입니까? 그렇습니다. 4차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딱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라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 사의를 표명한 그 이창수 그리고 이제 조상원 차장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향후에 특검이 되면 특검 수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빨리 사의를 표명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수사받고 징계받으면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사표를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수리를 한다? 그 또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사표 수리하면 안 됩니다. 이수아님, 우리 이수아 PD하고 이름이 같으시네. 김규현 변호사님, 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춤추시는 거 보고 한 번 더 반했습니다. 오, 어제 춤추셨어요? 어디에서? 아, 예, 의정부? 어저께 이제 의정부부터 마지막에 김포까지 예. 이제 같이 돌았는데요. 계속 췄어요? 이게 뭐 이제 뒤에서 떠미셔서 그러니까 좀 율동이라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좀 잘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율동이라도 앞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 모습 보고 싶은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한춤 하실 것 같은데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소시적에는 조금 아, 부인하지 소시적에. 쉽지 않은데. 네. 부인하지 않는 애. 근데 지금 예. 벌써 거의 한 10년 이상 흘러가지고 예. 몸이 다 굳었습니다. 아이고야. 소시적 실력을 언제 한번 보여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연습을 다시 해야 돼요. 연습을. 예. 예.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한번 예. 보도록 하십시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 어제 우리가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주 뭐 다들 이렇게 나와서 춤자랑을 하는데, 오늘 아침 영상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아주 또 열정적으로 춤을 추시더구만요. 저는 투톱인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하고 김승원 의원님. 그래요? 아니, 그 거의 판사 재밌는 출신이신데. 춤을 이거 뭐예요? 그래요? 이걸로 히트 쳤는데. 어머 그래. 신인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뭐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저는 우리 화면 모니터 위에 써 있는 D-13이라는 게 예. 우리 같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의 숫자지만, 또 죄를 저질렀거나 그동안에 어떤 죄를 덮는 쪽에 사용된 사람들이라면 저건 공포의 숫자죠. 마치 그 폭탄이 20, 19, 18 이렇게 내려가면서 카운트다운하면 0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 대한민국 검찰의 핵심부 아닙니까? 근데 중앙지검장하고 또 반부패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4차장 검사가 동시에 사표 쓰고 도망가는 경우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실 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품백과 같은 여러 가지 수사 사안들을 덮으라고 불러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권력의 뒷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나라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뒷공문이 빼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범인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자들 못 도망가게 저는 바로바로 뭐 출국 금지부터도 꼼꼼하게 다 해놔야 될 것이고,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늘 우리 특검에는 이 범죄 혐의들을 덮어준 검사들까지도 저는 특검 대상에 항상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안에 있던 윤건희 라인에 대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그걸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도망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은주님, 지금은 신인규 대표님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민주당 입당 타임 그러셨는데 요즘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도 민주당 입당을 하셨나요? 입당? 아직은 안 하신 건데 네. 아마 곧 하시겠죠. 예. 예. 허은하 대표는 허은하 대표도 아직은 안 하셨지만 입당은 안 지지 선언까지는 하고, 지지 했고, 선언했고. 예, 아마 입당도 조만간에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님도 민주당 오시라고 하는 글들이 진작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연락 혹시 안 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주변에서 저를 또 아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주당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산불이 났을 때 항공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공진화를 하고 나서는 이제 잔불이라고 하는 지상작전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잔불들을 끌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랑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 다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도 일단은 좀 바깥에서 이 잔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항공진화에 더 열심을 해주시고 저는 또 남은 잔불 씨들을 끄는데 제 모든 힘을 다 쏟을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멋있게 표현하려고 한 말이고 제가 지금 아침에 라디오 진행을 또 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또 정치적으로는 제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혹시 입당을 오시더라도 선거송 율동은 좀 연습을 하고 오십시오. 네, 난처해질 수 저는 있어요. 몸치여가지고 네, 교습을 갑자기 좀 받아야 될 것 시킨다니까요. 같습니다. 교습을. 좀 연습을 하고 와라. 예, 일정 수준이 돼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 분 댄스 배틀을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록적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만 명을 막 넘었습니다. 제가 2만 명 넘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거. 예, 세 분이 나오시면 좋아요가 늦게 올라와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세 분한테 빠져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사시는 미세영희님, 어제 고베에서 투표했습니다. 뿌듯한 하루였어요. 고베는 꾸준하게 투표하시는 모습 보면서 애국자가 많으신 것에 감동했습니다. 예. 김일웅님, 어제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대구에서는 민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징조지요. 탄찬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줬으면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초유의 동반 사퇴, 아직 뭐 수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자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준비된 녹취를 한번 들려주시죠.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고함은 밝혔고 중앙지검에 와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사퇴 장사는 그동안 이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시게 된 배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에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총장님 중앙지휘부 사회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네, 더 대선 드릴 전에 말씀 김건희 없습니다.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현재 심리 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결정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그 결정문을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씨 사건 수사를 좀 맡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지휘하실 건지 방침이 있다면? 그건 이제 직무 정지됐을 때 그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주절거리는데 김규 변호사님 지금요 이제 중간에 오늘 아침에 심우정 한 얘기 빼고 조상원 그다음에 이창수 뭐 이런 자들이 그 전에 탄핵 기각하고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 봤는데 이게 다 4월 4일 이전이지요. 3월 달에 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뻔뻔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한 것들이 전부 다 정당하게 한 수사다라고 했다면 그럼 지금 왜 사의를 표명하고 도망갑니까? 정당하게 수사했으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 조상원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승진 1순위 아니에요. 검사라면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검사장 눈앞에 두고 왜 사의를 표명합니까? 그것 자체가 본인들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자기들은 외압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김건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걸 자백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검찰에 의해서 서울 고검이 이걸 재수사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창수 조상원의 수사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미 변호사님 지금 네. 저자들이 3월 달에 저렇게 탄핵 기각되고 나서 큰소리 빵빵 치는 게 4월 4일 날 혹시라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그러면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눈치 보고 그렇게 좀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부임한 다음에 뭐 모든 수사력 동원해가지고 정당하게 했다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검에서 왜 뒤집혔겠어요. 1, 2심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김건희 씨 빼고 다 기소됐습니다. 1, 2심 판결문에 김건희란 이름 석자가 124번 나와요. 이름만 나오나요? 아니요. 1심부터 김건희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정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102건 중에 통정 허위 매매, 이건 완전히 자본시장 질서를 해하는 거예요. 그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건이 김건희 계좌였습니다. 이거 검찰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피의자 김건희 이름 3글자 지우면 그래도 4시간 걸쳐서 이거 우리가 봤더니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더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지금도 당당하게 그렇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꽁무니를 내리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특별수사팀 꾸린다, 뭐 어쩐다 했을 때 윤석열 씨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디아폰으로 계속 통화했다라는 이유가 그 보도가 있습니다. 왜 통화합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전격 교체합니까? 김건희 수사 속도 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수사를 뭉개줄 사람이 사실상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탄핵 사유였고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탄핵에 대해서는 이것 봐라 헌재에서 나를 탄핵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봤다고 발을 뺍니까? 검찰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검찰을 누가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수사 잘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제가 보기에는 저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게 2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그 여사님을 조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 때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돼 가지고 파면이 됐으면 저자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 가담 정도가 아니라 주범이죠. 그런데 그거를 조사랍시고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그걸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검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새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나중에 수사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금 뭐 옷 벗는 거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그때 그 중앙지검에 지금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휘부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지검 4차장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다 윤석열 개들입니다. 이창수는 윤석열 총장 때 대변인 했죠. 조상훈이는 특검 때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같이 했고 최재훈이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특수 2부에서 수사를 맡았던 자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2명이 그만두는 거예요. 신은규 대표님, 이 자들 그만뒀다고 뭐 다 무죄가 면제가 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죄를 덮어준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 대상자에 올려놓고 수사를 받을 운명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을 좀 돌이켜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찰국가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에 나왔던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 이 자들이 사실은 역사의 죄인으로 지금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마 사법 처리를 다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자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검찰이 그 전에도 여러 정권을 거쳐오면서 권력의 신여 권력의 사냥개라는 비판을 늘 들어왔거든요.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권력의 사냥개 자체가 권력의 정점에 가다 보니까 사냥개의 부하들, 사냥개의 가지치기, 새끼치기 하는 사람들이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또 기존 검찰도 사실 그 검찰 수뇌부들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유상종이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거시 언론에서 뉴미디어 언론으로 힘이 넘어왔고요. 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상이 넘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저는 공수처로 힘의 균형이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쪽팔리더라도 그냥 모든 걸 버려놓고 지금 도망가겠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겁함까지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 윤석열의 개들이 하나 둘이 아니겠죠. 검찰은 이미 윤석열 개로 다 채워놨을 거고 지금 법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 보십시오. 뭐 삼겹살에 소주밖에 안 마신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룸사롱에서 삼겹살 먹고 소주 마십니까? 그거 사진 공개하니까 그 뒤로는 지금 아무 얘기 못 해요. 그러고 풀어주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닙니까? 오늘 아침에 영화관에 나타났어요. 영화관에. 에? 무슨 뭐 부정선거 영화라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자가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지금? 그러면은 뭐 황교안 당에 들어가서 뭐 하든지 영화관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 뭐 하는 옆에 지금 전환길에 앉아 있죠? 네, 옆에는 전환길이고요. 그 옆에 또 누구예요? 이영돈 PD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영돈 PD란 얘기가 있었는데 얼굴은 좀 이영돈 PD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아이고 그 황교안이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다가 그 참 존재감도 없는 그 후보한테 당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직위원 관련해 가지고 김규현 변호사님 예. 왜 처음에 재판정에서 뭐 아닌데
재판장에서 판사가 그렇게 자기 신상 발언하는 경우가 아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이창수 조상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제가 검찰에 좀 레이더를 돌려봤는데 이 사람들이 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 원 수사팀,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수사팀 욕을 막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했다라는 거를 설파하기 위해서 원래 수사팀이 이상하게 한 거야, 걔네들이 잘못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고 다닌답니다. 이거는 검사가 다른 검사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떨리고 잘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그렇게 개인 신상에 관해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마 처음 보는 저도 것 같습니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정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격히 보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법정 외 그 사건 외에 어떤 자기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는 다 공보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윤리감사실에서 감찰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 중앙지법 공보관도 지기현 판사한테 수차례 물어봤을 겁니다. 사실인지 어떤지. 왜냐하면 언론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마 지기현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공보관이나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육성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단적인 예로 삼겹살이랑 소주만 먹었다고 하는데 일단 룸사롱 사진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나왔죠. 거기 삼겹살 소주 파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리고 룸사롱에 갔다는 거 다 밝혀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앞으로 지기현 판사한테 남은 변명거리는 내 돈 주고 갔다 정도밖에는 남지 않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판사의 엄격한 윤리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 감정이나 국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 돈 주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출입한 것 자체가 지기현 판사에게는 문제인 겁니다. 내 돈 내고 갔다든지 아니다, 룸사롱에서 삼겹살 먹었다, 뭐 이러든지 예.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최소한 이 재판, 그 내란 재판을 맡기에 적절한 국민의 신임은 이미 이룬 거죠. 그럼요. 장미 변호사님, 맨 처음에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지기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보관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민주당이 사진을 그러면 대법원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랑 뭐 지기현이랑 야, 사진 안 보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다가 딱 걸린 게 아닐까요? 근데 사진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사진을 완전히 정자세로 누군가 찍어줄 때 하나, 둘, 셋 하고 찍은 사진이고, 아마 이렇게까지 술집에서 조심성 없이 사진을 찍은 걸로 봐서는 약간 이제 취한 상태 아니겠느냐라는 추론도 나옵니다만, 예, 다만 공당이 대선을 앞두고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확보했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법원이 안일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확실하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보다는 아마 사진이 있어도 크게 파급력이 없다고 본인이 항변했을 걸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왔을 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의혹 제기 자체가 구체성을 띠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기현 판사는 없지만 그 술집의 현황에 있는 그 사진은 공개를 했었거든요. 김기표 의원실에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없다? 그러면 아마 지기현 판사가 나 이거 간 적이 없다 내지는 되게 얼버무리면서 자기 항변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기현의 이 항변을 믿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사실인지 사실규명을 하겠다고 중앙지방법원이랑 좀 결이 다른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까지 대법원에서 나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술집에서 판사가 사진을 찍혔어요. 만약에 진짜 거짓이면 오전에 재판부 법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겹살밖에 먹지 않는다, 나는 소맥만 먹는다, 양주는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항변을 하고도 남을 판사로 보여요. 대단히 돌출적이니까. 짚어주신 대로 판사가 법대에서 너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자기 신상 발언을 한다는 건 정말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 이거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재판을 맡기는 게, 왜냐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양 진영이 진보든 보수든 이거는 수용이 대단히 어렵게 된 국면이 이미 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진실 여부를 우리가 따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관성이거든요. 일관되게 가면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건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너무나도 부적절하게 본인이 룸사롱 간 사실이 없다,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법대 위에서, 그것도 내란숙의 우두머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 일관되게 또 법대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건 내가 아니다 라든지 위조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서 어떤 알리바이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침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의 면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가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 거짓말 논란 하나만으로도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 자리에서 판단권을 가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보통 판사들이 독립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양심에 따라 독립돼서 판단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독립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독립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독립성을 가지고 판사가 룸사롱 가서 놀다 나온 사진이 나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보호받는 성역으로서의 독립은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판사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동일하게 법대에서 오늘도 재판을 하고 있는 동료 판사들이 지기현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검찰에서 문제를 받듯이 여전히 동료의식이 앞서면서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묻습니다. 현직 판사가 룸살롱에서 있는 사진이 나와도 괜찮다면 이건 문제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판사들도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어젯밤에도 또 룸살롱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사법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권위를 실려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본인들 먼저 자격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도 문제지만 대법원도 문제고, 이 상황을 침묵하고 있는 판사들도 정말 본인 스스로들을 되돌아보고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좀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변병화님, 정어리 화이팅, 신인규 변호사님 격하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병화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격하게 사랑한다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백운기가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백운기 앵커님 오늘 또 수고하세요 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힘을 주시니 김이부님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망간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도망간다고 뭐 언제 다 뭐 그게 정리가 됩니까?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은 끝나고 김건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대표님께서 대선 D- 김규현 변호사님 얘기하셨나? 대선 D-13이 두려운 시간이다. 그게 김건희한테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3일 이전에도 바로 이렇게 조사가 될 것도 같고 그러는데, 참 황당한 거 하나 있어요. 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젊은 친구죠, 김용태, 뜬금없이 무슨 제안을 하나 했는데, 저는 그 대선 후보자 배우자들 또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좀 사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건 아니에요. 생각이 젊고 그래야 되는데 또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자, 대선 후보자 배우자들 대선 후보 토론을 만약에 하자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결국은 김건희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나라를 얼마나 망쳤고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불판 위로 올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살골이라고 하죠. 참 멍청하구나.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는 제안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장유미 변호사님, 저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장난치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봤어요. 아, 왜 부인만 하냐? 사돈의 팔촌도 하지. 장인 장모도 하지. 자식도 끌어들이지.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영부인 뽑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김건희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사실상엔 공적 지위가 있고 공인인데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거 자기 반성이죠. 자기 고백이에요. 자백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부터 해야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죠. 김건희 씨가 만행을 저지를 때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두둔하고 비호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패막이 역할하다가 지금 입 딱 씻고 국민들이 다 목도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샤넬백을 웃돈을 얹어가지고 비서관이 그 부분을 다 더 비싼 백으로 교체를 해갔다는데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결과물이 그렇다는데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토론해요? 토론회 해서 그러면 뭐 얘기할 겁니까? 설난영 여사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남편은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된다는데요. 노조위원장이었어서 강단 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랑 다르게 얘기할 겁니까? 미스 가락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남편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 장애인 정책, 노인 정책에 대해서 다 정부 부처의 전문가 공무원들이 있어요. 자기 정치 철학 내세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공인이 아닌데요. 뭘 하자는 겁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한테는 이게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걸 모래알처럼 놓쳐버리는구나 비판만 받을 겁니다.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내는 거예요. 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참 한심하지요. 앞부분에서 지난 시기 배우자들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끝을 맺었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건희 당장 구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뜬금없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다. 신인규 대표님, 저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논리 필연적으로 미래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김건희 단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 일관성인데 그렇게 나와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목소리 쫙 깔고 넥타이 매고 멋있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의전서열도 7위예요. 근데 지금 의전서열 높고 넥타이 매고 목소리 깔거든요. 제가 평소 김용태 의원 목소리도 아는데 지금 목소리 많이 깔고 있는 건데 저게 무슨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그냥 희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서 목이 부러질 지경이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왜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지를 정말 좀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요. 정말 수준 낮은 정치 희화화. 그래서 저는 옛날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는데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일이지 저런 식으로 배우자 토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제안을 한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상실됐다라는 장면을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너무 나쁘끄러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김문수 후보 배우자가 설난영인가 되죠. 그 얼굴을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보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한데 이 내용은 아마 김문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또 법카 쓸 건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아마 좀 그 얘기를 후보랑 한 것 같은데 요즘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도대체 김문수 후보 캠프는 김문수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이번에 그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탈당했는데 와서 도와줘 그랬으니까 누가 탈당했어요? 누가 지지했나요?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당황해가지고 그거는 뭐 후보가 뭐 직접 알아. 아니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했던 사람이 후보를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걸 후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걸 보고도 안 하는 그 캠프가 도대체 정신 있는 캠프입니까? 거기에 김계리 변호사도 뭐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김문수는. 캠프 이름을요. 내랑 캠프나 계몽 캠프 이렇게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김계리 변호사도 합류하면서 전 계몽 캠프 딱 어울린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김계리 변호사님 배우자 토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요. 여당 대표가 서열 7위라면서요. 네, 그럼 여당 대표 배우자는 그러면 공인 아닌가요? 저 기자회견 할 때 자기 배우자 좀 데리고 나와서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혼이라서. 그렇죠. 2당이죠, 2당. 네, 원내 2당. 네. 미혼이에요, 또. 미혼이라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뭐 여자친구라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뭐가 설득이 되지. 어머니를 데리고 오든. 네, 와야 되겠죠. 이준석 빼고 토론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후보도 발끈했더라고요. 네. 자기도 미혼이니까 이제 왜 나 빼놓고 앞에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이런 청년 정치인들 때문에 청년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네, 이런 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 진짜 제가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뭐 극우 정당이라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념 결사체가 아니고 이익 결사체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냥 정치적 이익, 뭐 사적 이익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뭐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국민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되는 것이 국민에게 엄청나게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은 항상 변명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뭔가 자기들이 잘못하면 진솔하게 사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제도 탓을 해요. 대통령이 탄핵 파면당하면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럼 뭐 여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여사 토론을 하자 그러고 자기들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뭔 소리를 하냐면 구조 탓이 아니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말 바꿔가지고. 자기들은 뭔데요? 이 구조 하에서 민주당은 잘해왔습니다. 자기들이 못 나가지고 자기들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사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파탄 지경에 만들어 놓고 또 지금 무슨 장인이 연장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한테 하나 충고를 하자면 저게 만약에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면 당장 오늘 정치를 좀 때려쳤으면 좋겠고요. 저걸 만약에 당내에서 회의를 했는데 본인이 받아 안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판단했을 때 비대위원장 명의로 하고 우리가 보통 계약서도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면 자기 분신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몰랐습니다. 계약서 그 조항 못 봤습니다. 봐주세요. 안 통합니다. 발표하면 끝이에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 어제 발표했나요? 어제 TV토론 배우자 저거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그 전부터 끝났을 수도 있지만 어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어로 나왔어도 문제고, 아이디어를 본인이 취합해서 우리 그러면 배우자 토론에 제안합시다라고 한 것도 문제고, 뭐로 보나 문제다. 그냥 문제투성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까 신은규 대표님이 개몽 캠프, 내란 캠프, 그러니까 사무엘 B님이 개몽 캠프 플러스 내란 캠프는 계란 캠프. 코피아제님, 국민의힘은 그냥 당 해산하고 개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 잘 될 것 같네요. 아주 아이디어가 기똥차입니다 하셨는데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아이고,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님 춤 꼭 봐야 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 영상을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춤 어떻게 추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밖에 안 돼요? 짧군요.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액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아니, 일단 율동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떠밀리니까 그 뭐 따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네, 다음에 조금 괜찮은 영상 있으면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으면 이제는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신은규 대표님, 저는 김문수 후보가 요즘에 그냥 한덕수한테 그냥 줄 걸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려면 최소한의 양심, 또 최소한의 이런 판단 능력 있을 때는 이제 내가 호랑이 등에 탔구나 후회를 하지만, 제가 보는 김문수 후보는 그 정도도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대선 주자의 대접을 받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 뭐 대선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 당의 기득권을 장악하는 하나의 과정과 절차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전 요즘 김문수 후보 보면 회춘하신 거하고 굉장히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요즘에. 그 발언도 제가 가끔 찾아 들어보는데 꽤 길게 발언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기분은 꽤 좋은 상태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아이고, 참. 회춘 얘기가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 선거 포스터 보면은 진짜 회춘한 것 같아요. 그 옛날 사진인 거죠? 네. 일종의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의 동일인 식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신은규 대표님, 홍준표 시장은 뭐예요? 저는 홍준표답다라는 평가를 늘 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정치인이 전 홍준표 전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도 정치는 있었겠죠. 뭐 있었다면요. 뭐 부족국가, 뭐 부족장이 있을 테니까요.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가, 그동안의 홍준표 시장이 정치해온 거를 보면 압니다. 그동안에도 온갖 구설수, 온갖 사건 사고를 다 일으키면서도 자기 책임이라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반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퇴하면서도 사실은 그 시기에 탈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경선을 했는데 경선 끝나자마자 자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탈당해요. 경선 불복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경선 불복인데 국민들이 합의를 했어요. 저렇게 해로운 정치인은 그냥 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계 은퇴하니까 다 박수를 쳤더니 역시나 홍준표스럽게 국민의힘만 은퇴했다라든지, 아니면 하와이 가가지고 넥타이 바꾸기 놀이를 색칠놀이 한다든지, 이 제정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일부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계속 홍준표 띄우기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특사단까지 보냈어요, 하와이로. 그래가지고 정말 참 코미디가 따로 없는데, 이런 홍준표 같은 정치인은 저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우리 정치권이 그런 반정치의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저는 정치복원으로 가는 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 첫 단추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를 보면서 느꼈는데, 홍준표 씨를 보면서도 약간 홍준표 전 시장은 사법시험 붙은 명태균 같아요. 비슷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어딘가에 윤리의식이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 말. 비슷한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제가 항상 반정치의 예.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한을 갖거나 어떤 권력을 틀어지는 자리에 갔을 때는 사고는 치는데 자기 탓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을 또 만든 책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전 이 반정치와의 싸움을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잘 해내느냐, 전 거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달려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홍준표 만나러 갔는데 뭐 홍준표 시장은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다. 그전에는 안 돌아오겠다. 뭐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거둔 성과라고 하는 게 됐어. 민주당은 안 간다고 했어. 그게 전부입니까? 민주당 갈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홍준표 전 시장은 제가 왜 최악이라 그랬냐면 어제 말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제자로는 안 가는 거고요. 내가 언제 오늘 안 간다 그랬냐? 어제자로 안 간다 그랬지. 난 국민의힘만 은퇴했고 어제자로만 안 가는 거야. 오늘은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의 그 유랑단들 너무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 하와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 거죠, 그냥 지금. 아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이제 거기가 안 되니까 이준석하고 단일화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장은미 변호사님, 네.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를 한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단일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카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충격파를 던질 수 있게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고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봤는데, 아마 정치적 셈법에 능한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정치적 자산을 깎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유리할 것이냐, 그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어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미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할 거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준석이 차기에 대한 준비책으로 지금 채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을 때 그 뜻을 받들어서 선거운동하겠다는 그 후보와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손을 잡는다? 이거 야합으로밖에 비칠 수가 없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모르죠. 본인이 지금 10%가 안 나오고 있고 선거비용 보조는 아마 못 받을 공산이 좀 큰데 최소한 1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쪽으로 단일화한다는 건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아마 정치적 셈법을 또 할 가능성은 전 열려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변호사님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번 대선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예, 차기나 차차기 그 이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여기서 단일화를 해서 포기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선택지죠.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순수하게 전략적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하고 그 당하고 완전히 지금 뭐 따로 놀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체계가 안 잡힌 당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소위 말한 믿을 수는 없지만 보수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많이 따라잡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걸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이준석과 김문수 캠프 간의 그 어떤 동상이몽이랄까요. 그 격차가 커서 단일화는 성사 안 될 걸로 전 봅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 빼놓고는 요즘에 다들 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토론을 했죠. 그 마이너 뭐라고 그러죠? 군소 정당 후보라고 그러나요? 이제 구주화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까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황교안, 송진호. 근데 이제 송진호 후보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한 번도 이렇게 출마를 안 했던 사람인데, 어제 공보가 와서 봤더니 나이는 57, 1968년생이고요. 학력이 고졸이더라고요. 근데 경력이 무슨 뭐 여러 뭐 사단법인 뭐 이렇게 저게 돼 있는데, 특이한 게 전과가 17개나 되더라고요.
전과가 참 많으시던데 그런데 그 전과 17개나 있는 후보가 생각은 황교안보다 더 똑똑히 박힌 것 같습니다. 황교안은 도대체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우리 접어서 투표를 하죠.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붙였다가 떼어도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 12.3 계엄 사태의 주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셨고 탄핵됨으로써 부정선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됩니다. 누가 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걸 뭐 따지고 말까 할 건 없고요. 궁금한 것만 하나 좀 짚어보고 정리하도록 하지요.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저 송진호 후보 왜 출마했을까요? 일단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 걸린 플랜카드나 아니면 뭐 본인의 공보물. 그래서 제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도 대단히 메시지가 명징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같은 코인 동지들 강남역에 집결합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코인 투자, 증권 뭐 이런 거에 이제 워낙에 관심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안을 내가 풀어내겠소이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현안을 왜냐하면 소수 정당이나 뭐 무소속 후보들도 토론기를 가졌는데 지금 보면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이 부정투표 관련해서 엄청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사건도 변호했다는 분이랑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딱 저 주장을 얘기를 해요. 형상기억종이 같은 거. 왜 안 접혔냐.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그때 부정선거 관련한 설시를 봤는데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종이가 가공됐다고 막 가로채기를 했다고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이 종이의 형질을 이 흰색도 그냥 흰색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이 있어서 흰색이 얼마나 그 투명도를 가졌는지 이게 종이의 재질은 이 센치가 얼마나 두께가 있었는지 동일한지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왜냐면 두 군데서 종이를 공급받더라고요. 이 제조업체랑 이걸 형상을 비교를 해요. 조작됐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거 중국인들이 교체했다 어쨌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정가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분 왜 나왔어? 라고 하는 분과 과거에 대한민국 어쨌든 권력의 1인자고 지금도 대선 계속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분의 이 인식차 누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요. 황교안은 무슨 기독교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부정선거 교로 종교를 바꿨나? 근데 저게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의 특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성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검사로는 굉장히 성공한 검사가 됐죠. 그리고 검사장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좀 그 승승장구를 했고 박근혜 때는 또 법무부 장관의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구조를 선악구조 이분화로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엘리트 의식과 검사 우월주의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본인이 실패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제 앞에 있으면은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이건 뭐 빳빳하냐, 투표지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2020년도도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2022년에는 또 선거를 이겼어요.
2021년에도 이겼고 22년에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심지어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지니까 또 부정선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만 해야지 자기들이 졌을 때는 부정선거고 이겼을 때는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부정선거로 계속 선관위가 장난을 쳐왔다면 윤석열이 이긴 것도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거든요. 어떤 부정선거냐? 더 이길 걸 덜 이겼다 그래요. 이제 그런 논리를 또 개발합니다. 더 이길 걸 덜 이겼든 간에 부정선거면은 윤석열 당선도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또 윤석열 구명운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고 하고 그냥 냉수를 한 바가지를 그냥 얼굴에 뿌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 궤변을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큰 틀에서 이겼을 때는 입 다물고 졌을 때만 부정선거를 외친다라는 것은 정말 반성과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인간 유형이다. 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황교안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안대행 때 보면 소위 대통령 놀이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박근혜 시계도 탄핵되고. 만들고. 예, 시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의전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 타고 들어갔던 예, 그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다.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 뒤로 자기는 계속 내리막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떠받들어주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쪽으로 안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고위직이라든가 막 이런 데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를 상당히 저는 자주 목격을 했어요. 검찰 내에 있을 때도 저는 사전 투표하면은 조작되니까 본 투표해라라고 말하는 고위 검사를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현직이에요, 그분 지금. 지금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 것인가. 예, 소위 말하는 배우고 엘리트라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러한 반지성주의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바꿔야 될 때가 되지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구명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 친화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당시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좀 내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론 이번에도 또 사전선거 앞두고 또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전 이제 적당히 해야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저 반지성에게 열어줄 공간은 없다. 더 이상 사회를 그만 혼란시킬 수 있도록 전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이건 좀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한테 왜 황교안이 나왔을까 여쭤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만약에 황교안이 윤석열을 좋아하고 윤석열 뭐 도움 주려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국민의힘에 보태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부정선거 그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모아간다. 이렇게 한다면 김문수 후보 표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문수 쪽으로 들어가서 돕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하느냐. 저는 이거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자들이 지금 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막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입니까? 그거 한다고 뭐 영화도 지금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짓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따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도 계속 이 부정선거 불을 피워가지고 이걸로 돈벌이 하려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세요. 그게 맞고 한편으로는 돈벌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명예욕, 예, 이걸 충족시키는 건데 황교안 정도 되면은 본인 신학대 나왔으니까 목사 자격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라고 전도사지만 이제 예. 그 할 수는 어쨌든 할 있어요? 수는 있죠. 예.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고위직도 다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내심으로는 내가 전광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안 껴준단 말입니다. 경쟁 상대가 전광훈이.
그러니까는 이제 독자적으로 그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분들의 저런 삶도 참 뭐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저 해악성이 매우 큰 게 저걸 진실로 믿고 돈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피해를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속아서 돈을 내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전 이 해악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저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렇게 방치해서 놔둘 수 있는 수준을 전 넘어섰다. 그리고 정강훈이 지금 이 정치권에 미친 이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이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요즘에 아주 핫한 분이죠.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변호사님 3분 나와 계신데 박한라봉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퇴근하면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보면서 응원하면서 들어가는데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가다 보니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누가 뜯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는 김포 하성인데요. 그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뭐 경찰이나 선관위 아무데나 예. 신고하시면 예. 그건 이제 훼손하면 이제 그건 공선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신고를 하셔야죠. 112로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112에도 하고 그 해당 지역위원회에도 예, 연락을 해서 알려주면은 빠르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민주당 위원회 같습니다. 같은데.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그저께 다 교체됐어요. 예, 원래 이제 큰 정치적 구호, 예, 진짜 대한민국 이걸로 하다가 예. 이제 지금 선거 전략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 전부 지금 현수막이 교체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일환일 수도 있으니까 교체 과정일 수도 있겠군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건 아니고 아예 없어졌다면 예. 교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밀착형 공약을 넣은 현수막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체할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착 바꾸지 없어진 거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로맨스 타이거님. CJ를 비롯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여러 택배업체들이 6월 3일 선거일에 본사에서 휴무 지정을 해주지 않아서 모두 정상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전선거일은 평일이라서 투표하기가 쉽지 않고요. 10만 명에 가까운 택배 기사님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 회사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아하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예. 선대위에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돼야 되고 이거는 정말 성스러운 주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상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참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6월 3일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택배 노동자들도 다 같은 국민으로서 선거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국민들이 이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6월 1일, 2일 뭐 그 직전에는 물건 온라인으로 뭘 주문한다거나 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거,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 6월 3일 날 그러네. 아예 네. 배달을 하지 않도록. 예. 공휴일,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때는 택배사들도 쉬잖아요. 예. 근데 6월 3일이 공휴일이지만 임시 공휴일이지만 택배 회사가 안 쉬면 택배 노동자들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3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